114회 메인 매출전표 입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자, 7월 20일 미국 소재법인 엔디비아에 직수출하는 제품을 선적 완료하였으며 수출 대금 5,000달러는 차후에 받기로 하였다. 수출 계약일은 7월일이고요. 일자별 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출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영세율도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을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면 과세 표준은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액으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어떻게 썼죠, 여러분? 그렇죠.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입니다. 우리 직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수출 계약일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목적상 선적일,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목적으로. 그러면 선적일의 환율은 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시면은요. 600만 원이 이제 영세율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출에 수출로 입력하시고 6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대금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차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14회 하나전자로 잘 들어와 계시죠? 자,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지금 문제 보시면은요. 날짜는 7월 20일이네요. 7월 20일로 들어오시고, 자, 이렇게 직수출했을 땐 여러분 어떻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매출이고, 그렇죠. 16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품목은 제품이라고 나와 있네요. 적당한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가액, 즉 과세 표준. 이렇게 수출 시 직수출했을 때 과세 표준은 공급 시기, 선적일 전에 환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 시기,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하시는 거니까 환율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달러 곱하기 얼마예요, 여러분? 선적일의 환율이 1,200원이니까 600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600만 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거기 보니까 NDB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한 거니까요. 직접 수출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출 신고번호가 나와 있으면 입력하는데 문제에 보시면 수출 신고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분계는 아직 차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7월 23일 날 당사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취득원가 6,200만 원을 돌상상해에 6,500에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동시에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공급하면 면세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공급하면서 면세이니까 계산서를 발급을 한 겁니다. 자, 대금 중 3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고, 나머지 3,500은 다음 달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계를 할 때, 자, 주의사항은 우리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잖아요. 토지,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안 하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 토지를, 처분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거니까 매출의 면세. 자,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한 거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토지도 재화잖아요. 그죠? 재화인데 면세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매출의 면세로 입력을 하고요. 회계 처리할 때는 하단에 회계 처리할 때는 대변에 토지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6,200짜리를 갖다가 팔고 6,500에 팔았으니까 대변에 300만 원만큼
토지라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토지의 공급은 면세라는 거.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거.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자,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7월 23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토지라는 재화를 공급했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매출이고요. 그리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니까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의 면세 13번으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토지. 자, 토지라고 넣어 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공급가액은 6,500에 팔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6,500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보니까 어, 돌상상해네요. 네, 돌상상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 계산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전자라고 넣어주시는 게 맞죠. 자, 분계는 혼합으로 들어가서 자, 회계상으로는 제품 매출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한 거니까 대변에 토지라는 자산이 없어지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여기 부가세 신고할 때 공급가액이 6,500이라고 해서 여기 6,500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자, 이 상단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 매입 자료이고요. 하단은 이 거래를 분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공급가액이 6,500이라고 해서 여기 꼭 6,500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단부 부가세 신고랑 회계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회계상으로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차변에 사용하던 토지를 판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토지 자산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얼마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취득원가 6,200이 대변으로 제거가 돼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겠죠.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니까. 자, 그러면 돈은 3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3천만 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3,200만 원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 여러분 차변에 뭐예요? 외상매출금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상거래가 아닐 때에는 미수금으로 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자, 미수금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6,500에 팔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엔터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엔터 치면은 금액이 자동으로 맞춰져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6,500에 팔았으니까 다시 문제를 보시면 6,500에 팔았으니까 자, 나머지 금액은 얼마다? 그렇죠. 3,500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대차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니까 6,200짜리에서 6,500을 받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기 지금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면 차변의 금액이 부족한 거고 플러스면 대변의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네. 여기 지금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네. 그럼 대변이겠구나. 대변이면 비용 성격이에요, 수익 성격이에요? 수익이네.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 봤다. 그래서 이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당연히 300만 원 이익이 나겠죠. 6,200짜리를 6,500에 판 거니까 30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2번도 이 문제도 많이 헷갈리셨을 거니까 또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8월 10일 날 영업팀에서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닷컴의 홍보용 수첩을 제작하고 현대카드로 결제했대요. 이거 뭐 접대 이런 거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00에 40만 원 카드로 제품 홍보를 위해서 지금 카드 결제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 우선 공급을 받은 거니까 매입이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매입의 카가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홍보를 위한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번 8월 12일. 자, 8월 10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현대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매입이고요. 그리고 카드 과세 매입이니까 매입의 카가 57번. 매출의 카가 그러시면 안 돼요. 요 매출 매입부터 먼저 구분하시고 매입의 카가 이렇게 57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첩을 제작했다고 돼 있으니까 수첩이라고 적당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치면 이게 분리가 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44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400과 40만 원으로 분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광고닷컴에서 받은 거니까요. 광고닷컴으로 거래처 코드 넣어주시고요. 자, 어디 카드사로 매입을 했나요? 보니까 현대카드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은 현대카드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계는 카드 매입의 경우에는 분계 유형을 카드로 하시면 입력하기가 좀 수월하죠. 왜냐하면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자동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원재료 계정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지금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니라 광고 비용이 나간 거니까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잡아주시는 게 맞겠죠.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자, 우리는 600번대나 600번대는 안 씁니다. 이건 도급이라는 건 이런 건설회사에서 쓰는 거고요. 그죠?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광고 선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시죠. 자, 4번입니다. 자, 8월 17일 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요게 포인트네요. 원재료를 구입한 거네요. 자, 그리고 생계환서를 받은 겁니다. 당연히 매입이고, 매입에 과세로 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하나전자가 공급받는 자니까요. 공급자는 고철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매입 매출점표 들어가 주시고, 날짜는, 우리 교재로는 페이지가 31쪽입니다. 31쪽 보시고요. 자, 매입에 과세로 해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8월 17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월 17일. 자, 매입에 과세 51번. 품목은 거의 보니까 K-312 밸브라고 나와 있네요.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K-312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밸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량 단가가 나와 있네요. 200개고요. 그리고 6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넣어주시면은 수량하고 단가 곱해서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매입하신 거예요? 고철상사라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생계환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1번 전자고요. 자, 분계는요, 여러분. 어음, 외상, 마크 보니까 섞여 있으니까 우선 혼합으로 들어가시고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500만 원은 어음을 지금 발행했다라고 그림에 나와 있으시잖아요. 여기 그림 보시면 요겁니다. 여러분 혹시 못 찾았을까봐 어음에 500, 외상에 821개. 이 밑에 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 특별하게 안 써 있으면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 구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발생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자, 또 여러분 나머지 820은 외상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변에 자,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분계 입력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지급어음. 그죠? 500만 원은 지급어음,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자, 5번입니다. 8월 28일 날 주식회사 와마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를 550인데 여러분 요거 잘 봐야 됩니다. 부가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가세가 포함됐다라는 건 500은 공급가액이고 50이 부가세이어서 550, 즉 공급대가라는 얘기죠.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자산으로 할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라는 거는 비품이 맞겠죠. 그죠? 비품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입력을 해보시죠.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8월 28일이죠. 그럼 8월 28일로 들어가서, 자,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죠? 예, 그럼 매입에, 자, 냉장고 산 거니까, 공급 받은 거니까 매입이고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입에, 그렇죠. 현과라고 하셔야죠. 부가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으니까 과세 품목이죠, 냉장고는. 그래서 61번에 현과. 면세 물건을 현금 영수증으로 샀다 그러면 현면 이렇게 되겠죠. 이 과세 물건을 냉장고를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거니까 매입의 현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품목은 뭐 냉장고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냉장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현금 영수증도 카드와 마찬가지로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와마트에서 구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제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와마트 이렇게요. 자, 분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현금으로 해주시면 출금으로 해서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차변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차변에 뭐예요, 여러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니까 그렇죠.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6번이에요. 11월 8일 날 대표이사 김영순, 거래처 코드 375라고 나와 있네요. 자, 호텔 결혼식장의 대관료, 업무 관련성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대표이사가 호텔 결혼식장 관련된 생계에서 받았다? 이거는 원래는 법인과 이 하나전자 우리 법인회사와 관련성이 없는 거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법인 명의의 생계에서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이잖아요. 근데 법인 명의로 생계화를 받고 법인 명의의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을 했다. 그러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 사업과 관련 없는 생계한서잖아. 이거 원래 회사 명의로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받았으면 이실직고 하라는 거예요. 이실직고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건 매입에 공제 안 되는 거니까 불공으로 신고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매입에 불공으로 하셨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회사가 전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돈이 보통예금으로 나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대표이사 김영순이가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가지급금 계정을 씁니다. 차변에.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본래 현금이 나갔지만 확정되지 않았을 때, 뭐 주로 출장비를 줬을 때 가지급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실무 관행상 이렇게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돈을 뭐 가져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현금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현금 대변에 현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현금이라는 거는 예금도 포함되는 의미인 거예요. 진짜 우리 현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까지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를 할 때. 여기 이걸 보고 하시면 안 되고 보통 예금으로 줬다라고 돼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림이 우선이 아니라 이 지문을 먼저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8월 17일, 8월 며칠, 11월 8일이죠. 그죠? 11월 8일. 자꾸 말이 헛나오네. 11월 8일. 자, 11월 8일로 들어가서요. 11월 8일로 들어가서, 자, 생계한사 받았다고 해서 매입에 과세로 하시면 안 돼요. 자, 매입에 뭘로 하신다고요? 그렇죠. 불공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홀 대간이라고 나와 있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파라다이스 홀 대간, 파라다이스 홀 대간 이렇게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금액은요. 자, 금액은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대박호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대박호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대박호텔 맞죠?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한 수집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전자 맞죠? 자,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이거
맞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 자, 분계는 3번 넣어볼게요. 자, 차변에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가지급금이에요. 대표이사가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져간 걸로 보는 거예요. 가지급금. 그러면 공제 못 받는 2,500만 원도 가지급금에 포함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다고요, 여러분?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게 이 가지급금은 나중에 회수를 법인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대표이사한테 회수가 돼야 되니까 대표이사 이름 김영순이라고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김영순. 자, 이렇게 375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요 특히나 6번 문제도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꼭 정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표 입력되어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11월 12일 날 호호꽃집에서 영업부 사무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구입한 공기정화 식물 이거를 소모품 B로 이렇게 처리를 했나 보죠.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근데 실수로 전자생계화서로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매입의 과세로 잘못한 거죠. 그러면 매입의 면세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메인 매출전표에서 고쳐야 되는 거니까 날짜가 언제예요, 여러분? 11월 12일자로 들어가니까 이거 지금 식물이니까 이런 식물 같은 건 면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서를 받은 건데 매입의 과세로 잘못해 놓은 거죠. 자, 분계는 여기 보니까 어 소모품비 이렇게 지금 분계는 잘 되어 있는데 그렇죠? 800번대로 되는 건 맞는데 자, 이 유형이 우선 틀렸죠. 그럼 요걸 바꿔볼까요? 자, 매입에 뭘로 했어야 돼요? 53번에 그렇죠. 면세로 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10만 원이니까 이거를 10만 원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호흡꽃집 맞잖아요. 거래처는 이거 맞는지 확인하시고 자,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에 여 거는 거 맞고요. 자, 혼합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여기 유형을 바꾸면 이 밑에 분계도 자동으로 기본 계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 소모품 B가 맞죠. 그죠? 그리고 영업부 사무실에 비치하는 거니까 아까와 동일하게 800번대의 소모품 B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잡아주시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이 틀렸을 때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문제 4번에 2번인데 12월 12일 날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베스트 디자인에 지급한 8,800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자, 엘리베이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게 옳은 것으로 판명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건물과 관련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를 아마 수선비로 처리한 것 같아요.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물론 이건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수선비가 아니라 자, 우리가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게 비용이죠.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나 봐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12월 12일인가요? 12월 12일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봤더니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 8,000에 800 해가지고 베스트 디자인 들어가 있고 밑에 보니까 여러분 수선비로 잘못되어 있네요. 수선비가 아니죠.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으니까 뭘로 하셨어야 돼요? 건물로 하셨어야 돼요. 간혹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완성 건물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완성 건물은 건설회사에서 그 건물을 지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 완성한 건물 재고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완성 건물은 우리 유형 자산의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판매하려고 만든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고 자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쓸 일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알으시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쓸 일이 절대 없습니다. 건물이요, 건물. 여기서 또 실수할까봐 여러분 제가 강조 드린 거예요. 완성 건물은 우리 시험에서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건설 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팔 때 그 만든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고 자산을. 여러분 또 궁금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산이 나와 있는데요. 자, 결산은 뭐가 나왔을까요? 자,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회사 눈사람의 주식 100주를 자, 액면 금액은 여러분 주권의 표시 금액이지 이게 구입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 지금 100주인데 1000만 원에 산 거니까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죠. 그죠? 자, 그런데 기말에 시장 가격, 즉 공정 가치가 1250만 원으로 올랐대요. 자, 그러면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다라고 파악을 하시고, 자, 단기 매매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가 올랐다 이거죠. 250만 원만큼 올랐다. 그럼 어떻게 분기하면 돼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250만 원만큼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을 잡아주시는 거 맞죠? 자, 그럼 12월 31일자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시가가 올랐습니다. 공정가치가 250만 원만큼.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 250. 증가된 것만큼만 잡으시는 겁니다. 250, 그죠? 1000만 원에서 1250이 됐으니까 250. 대변에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으로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을까요? 우리 교재는 33쪽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기말 현재 미국 이 회사에 대한 장기 대여금, GOD, S사에 대한 2,000달러가 계상되어 있다. 계상되어 있다라는 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기 대여금으로 해서. 자, 장부 금액은 210만 원이래요. 자, 21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210만 원 나누기 2,000달러 해보실래요? 그러면 1달러당 1,050원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대여한 거니까 빌려줄 당시에는 1달러당 1,050원이었네요. 이렇게요. 맞죠? 자, 1달러당 1,050원이야. 그쵸? 2,000달러 곱하기 1,050원 하면 이게 210만 원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차변의 장기 대여금 210만 원 이렇게 지금 분기가 되어 있는데 결산일 현재 보니까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120원으로 환율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냥 우선은 딱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걸 대여해 줄 당시, 이 달러를 대여해 줄 당시에 환율보다 연말에 환율이 올랐어요. 난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받을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화환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여러분 이익이 났을까요?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120원인데 1050원이었단 말이에요. 빌려줄 당시에는. 그러면 1050원, 1120원 차이가 1달러당 70원이 지금 차이가 나요. 그럼 70원, 1달러당 70원만큼 우리는 이익이 난 거죠. 받을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70원 곱하기 2,000달러니까 하게 되면 14만 원만큼이 이익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2,000달러 곱하기 1,120원 하게 되면 2,000달러 곱하기 1,120원 하게 되면 224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210만 원을 빼게 되면요. 14만 원이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익만큼 어떻게 해요? 차변에 14만 원만큼 이렇게 이익이 난 것만큼 차변에 장기 대여금이 더 커지고요.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분기하시는 거죠. 자, 바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에 장기 대여금이라고 명시했으니까 장기 대여금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건 거래처가 지금 거기 보니까
GOD 이렇게 해서 뭐 써 있잖아요, 영어로요. 그럼 그대로 이렇게 미국 GOD사, GODS사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금액은 14만 원이 증가됐고요. 자, 그리고 대변의 환율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 봤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해요. 그렇죠?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기말현재 단기분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자, 이제 법인세가 나오면 거기 10%를 또 지방소득세로 또 과세를 합니다. 지방소득세가 또 부과가 돼요. 그래서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나왔다. 1,000만 원이 계산이 됐다 그러면 거기 10% 100만 원만큼이 또 지방소득세가 또 세금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500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도 다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다 합쳐서 그냥 법인세 비용 이렇게 분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1,500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산일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해라. 자, 근데 법인세 중간 예납한 게 570만 원이고요. 법인이 이자 받을 때 원천 징수된 게 130만 원이래요. 자, 그럼 제가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제가 잠깐 멈춰놓고 이 3번을 좀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서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법인세를 중간 예납을 하게 되면 연도 중에 중간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걸 중간 예납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를 현금으로 그냥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금 그리고 차변에 선납세금 이렇게 분계를 일반적으로 해요. 물론 뭐 법인세 비용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죠. 그럼 차변에 선납세금이라는 건 세금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라 자산 성격이에요. 이게 자산으로 선납세금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자에 대해서 은행에서 법인이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전체 중에 요 130을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떼인 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죠. 대변의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발생됐을 거고, 그리고 세금을 선납세금으로 130을 원천징수 당하고 나머지를 이자를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법인이 중간예납으로 570만 원 세금 미리 냈고 은행에서 이자 받으면서 130만 원을 이렇게 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중간예납과 원천징수는 이미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12월 31일 시점에 기말 수정분계를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 1,500이래요. 그럼 이것만큼 차변에 법인세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법인세라는 세금은 12월 말일 날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내년도 3월 말까지 내는 거예요. 12월 말 법인이면. 그러면 자, 12월 31일 날에는 세금을 아직 안 낼 거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이거 3월 달에 1,500만 원 다 내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여러분이 딱 봐도 요 차변에 여기 지금 선납세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570, 130 더하면 700이에요. 그거를 대변으로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만 미지급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봐요, 여러분. 이 분계를 12월 31일자에 입력을 하라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그러면 이 법인세 비용 1,500, 대변의 선납세금 700, 나머지 미지급 세금 이렇게 수동으로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도 정답이고요. 자, 여러분 저랑 기본 강의 공부할 때, 저와 같이 공부할 때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외우라고 할 때. 기말, 감가, 대손, 퇴직, 법인세. 이렇게 외우기를 우리끼리 약속했죠? 기말, 감가, 대손, 퇴직, 법인세. 기말 재고 입력하면 매출원가 분기가 되는 거고요. 기말 감가, 감가상각금액 입력하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되는 거고요. 기말 감가 대손, 대손 금액 넣어주면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기말 감가 대손 퇴직, 퇴직급여에다가 금액 넣어주면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말 감가 대손 퇴직 법인세,
법인세에다가 금액 넣어주면 이 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번을 여러분이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반 전표에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고 끝을 내도 되고요. 그래도 정답. 아니면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금액 넣고 전표 추가 눌러서 분계를 자동으로 생성시켜도 정답. 근데 제가 여러분 본문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결산 자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은 최대한 기능을 이용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여러분 나중에 세무 2급 가서도 또 익숙해지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는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우선은요. 자, 지금 1번과 2번은 직접 일반 전표에 우리가 잘 입력을 했어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걸 닫고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자동으로 결산하는 기능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자, 여기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 안에 그렇죠.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 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산회계 1급 기본 강좌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학습을 하고 기출문제로 들어와 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간혹 보면 기출문제부터 막 푸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내용도 어려워서 포기하게 돼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산회계 1급 기본 강의 듣고 그리고 문제풀이로 와야 돼요. 꼭 부탁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들어왔어요. 왔더니 이렇게 복습해봐요, 여러분. 우리 기본 강의할 때 했던 거. 이렇게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하거나 또 제조기업이다 그러면 기말 원재료. 또 밑에 내려보면은 기말 제공품, 또 기말 제품. 이렇게 여기다 숫자를 넣고 전표 추가 누르면 그 매출원가 분기가 결차 결대로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지금은 이런 기말 재고 입력하는 사항은 없었고요. 또 기말 감가. 자, 우리 공장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경비 안에 이렇게 감가상각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와 관련이 없는 판매비와 관리비, 본사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여기도 감가상각이 있죠. 기말 감가, 대손. 대손은 또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면 이렇게 대손을 또 입력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만약에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거였다면 여기 영업의 비용 안에도 또 기타의 대손상각으로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복습해보면 여기 대손상각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자동 산출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다고 했었죠. 지금은 반영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니니까 한번 복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취소 누를게요. 이렇게 해서 반영하면 된다고 했었고 기말감가 대손 퇴직이니까 퇴직은 자 제조와 관련된 퇴직은 여기 노무비 안에 퇴직급여 안에 넣으면 되는 거고 제조와 관련이 없이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야 될 퇴직급여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퇴직급여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기말 감가 대손 퇴직 마지막 법인세. 법인세는 맨 처음에 있어요? 맨 밑에 있어요? 그렇죠. 맨 밑에 있잖아요. 자, 여기 들어가 보니까 법인세 등이라는 게 법인세 비용입니다. 법인세 비용으로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선납세금이 딱 여기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선납세금이 아까 중간이라 570하고 여러분 교재 33쪽 봐봐요. 거기 보면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30이니까 그거 합치면 700 맞죠? 이렇게 딱 입력되어 있으면 이게 딱 여기가 조회가 돼서 나타나요.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법인세 비용으로 분기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내야 될 게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00인데 법인세 비용이 1년치가 1,500인데 700은 미리 냈으니까 나머지 얼마 여러분? 800만 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800을 추가 계상액에다가 입력하시면 1,500만 원이 결국에 법인세 비용으로 이렇게 1,500만 원이 반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뭘 눌러야 돼요, 여러분? 상단에 여기 보시면 마우스 커서 보시면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습니까? Yes.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 나서 자, 시험 볼 때는 시험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걸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셨으면 답으로 다 인정되는데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결과가 들어갔을까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선납세금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법인세 등이라는 게 법인세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0만 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이 법인세 비용이에요. 대변에 미지급 세금 해서 요 분계가 지금 요 제가 지금 파란 색깔 테두리 친 이 분계가 결차 결대로 해서 생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결차 결대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매출 원가부터 해가지고 원재료비 대체되는 거 이 분계들이 다 들어갔네요. 왜 이 분계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런 분계가 왜 들어갔을까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기말 원재료, 기말 상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금액을 하나도 없이 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 재고가 없는 걸로 인식돼서 나머지가 다 재료비로, 제공품으로, 제품으로 다 매출 원가로 그냥 분계가 생성이 됐는데 이 자동으로 생성된 이 분계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그 사항만 입력하고 추가를 눌렀을 때 기말감가 대손퇴직 법인세에서 기말재고 입력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제로값으로 들어가서 다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처리가 됐지만 이 분계에 대한 숫자는 채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죠. 이것만 채점을 들어가는 거니까 이 나머지 거 자동으로 들어간 건 무시되는 거예요. 무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요 3번은 정답 되는 거예요. 이 위에 것들은 채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이걸 반영시켜도 되고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 아예 안 들어가고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차변 대변 이렇게 법인세 비용 1,500, 대변의 선납세금 700, 대변의 미지급세금 800이라고 해서 직접 일반 전표에 입력해도 정답. 예, 다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되도록이면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면 전산 세무 2급에 넘어가서도 또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활용해 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 말?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하는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6번입니다. 3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3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이 얼마냐? 이거는 3월 달만 물어봤으니까 월계표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월계표로 한번 가보시죠. 월계표가 어디 있나? 여기 장부관리 쪽에 월계표 여기 있죠. 중간 정도에. 자, 여기서 자, 여기 일자별로 볼 필요 없이 월별로. 그죠? 3월 달 거 물어봤으니까 3월에서 3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지금 가장 적은 발생액이 가장 적은 걸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가장 적은 건 뭔가요, 여러분? 여기 잔액을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적은 거는 5만 원인 것 같죠? 기업 업무 추진비. 그렇죠.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5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답안 저장 거기 메뉴 답안 입력하는 메뉴에다가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자, 5만 원 기업 업무 추진비가 답이고요. 자, 25년도 2월 말 현재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그냥 양수로 입력하라는 거는 마이너스 쓰지 말고 그냥 그 차액만 그냥 입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디 가서 찾으면 될까요? 25년도 2월 말? 이건 재무상태표에서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 안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2월 달로 조회하시면 2월 시점에 잔액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얘가 물어본 거는 미수금. 미수금 금액이 얼만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2,253만 원. 그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그 문제지에다가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얼마죠, 여러분? 여기 부채 쪽에 있으니까 밑에 있겠죠. 밑에 자산 부채 자본 순이니까 부채 쪽에 보니까 미지급금 1,680만 원. 그래서 계산기 눌러 보시면 얼마 나오세요, 여러분? 573만 원이 나오시죠? 그 573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2,253만 원에서 빼기 1,680만 원이니까 573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보니까 1기 확정 신고 기간 4, 5, 6월 달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냐?
자, 여러분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클릭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4월부터 6월이죠. 그쵸? 여기 보면은 문제에 보시면 1기 확정 4월에서 6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4월에서 6월로 들어가신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 뭘 물어봤어요?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 있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세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인 가액인지 세액인지도 잘 보셔야 돼요.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돼요? 306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금액을 프로그램에다가 그 답안 저장 눌러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계속 반복해서 하면 여러분 할 수 있다. 자신감 갖고 또 연습해 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